네, 그러면 집단 상담 6주차 집단 계획과 준비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집단 활동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집단 구성으로 넘어갈 건데, 보시면 집단의 구성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성별, 연령, 학년, 교육 수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교재에 보시면 질문들이 나와 있어서 362쪽 질문들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어떤 대상으로 했었죠? 저는 여성만 대상으로 했고요. 연령은 20에서 30대, 그리고 미혼, 그리고 연애 경험이 있는. 제가 타겟으로 한 대상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단을 계획하시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이거를 지금 한번 정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집단원 선발 절차입니다. 집단을 실제 하게 되면, 모집 단계에서 선별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집단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부합하는 집단 원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트라우마 치유 집단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누군가가 그냥 트라우마가 뭔지 잘 모르고 집단 상담이 뭔지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집 단계에서 미리 이제 한 분씩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신청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내용을 좀 적게끔 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동기로 이 집단을 신청했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트라우마 별로 경험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 집단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모집 단계에서 누구님은 이 집단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집단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다.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은 선별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도 좀 생각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공통적인 어떤 선발 절차에는 일단 심각한 중독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중독 이슈가 있으면 알코올이다. 그러면 술을 드시고 집단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집단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중독이 있으면 이거를 치료를 하고 와야 되겠죠. 아니면 자살 사고가 심하다. 이런 분들도 현재 이분들은 집단 상담 자체에는 좀 부합하지 않고 개인 치료를 좀 받고 나서 집단에 참여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장애들,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치료 집단을 권유해 드리는 게 나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집단 유형. 집단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1주차 때죠? 네, 그때 배웠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성장 집단, 요 세 가지 중에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업 집단은 우리가 하는 거랑 조금 관련이 좀 적고요. 자조 집단이나 지지 집단은 이제 굳이 리더가 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집단은 상담 집단이냐, 치료 집단이냐, 성장 집단이냐, 요거를 이제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개발한 거는 치료 집단은 아니고 상담 집단이나 성장 집단에 좀 해당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 연애 집단을 만들어서 운영까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운영을 해봤더니 지지 집단의 성격도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운영을 제가 했고 리더가 있었지만
리더가 있긴 했는데 그 분위기가 서로 엄청 지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막 공감도 엄청 해주고 또 현재 연애 중인 분들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이 아, 나는 자꾸 조금만 남자친구한테 서운해도 내가 자꾸 헤어지자는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집단원들이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까지는 절대 헤어지자는 말 하지 않고 오세요. 막 이렇게 서로 막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응집력이 엄청 강한 그런 집단의 특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 집단으로 할 것이냐, 폐쇄 집단으로 할 것이냐인데, 사실 어떤 치료 집단이 아닌 이상은 폐쇄 집단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개방 집단은 병원 세팅에서 뭐, 일단 집단이 계속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중간중간에 새로 입원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새롭게 집단에 조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개방 집단으로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이제 병원 세팅을 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중에서 병원 세팅에 임상에서의 집단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방 집단을 하셔도 됩니다. 뭐 조현병 환자를 위한 집단, 뭐 성격장애 환자를 위한 집단 이런 거를 개발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학교 아니면 대학, 아니면 회사 아니면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면 폐쇄 집단으로 하는 게 집단 운영을 하시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개방과 폐쇄는 개방은 언제든지 이제 집단원이 들락날락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폐쇄 집단은 뭐 10팩이면 10팩이 딱 정해져 있고 처음에 뭐 10명 모집해서 끝날 때까지 추가 모집이 없는 거예요. 10명 모집해서 하다가 중간에 2명이 드랍되거나 해도 그냥 그 멤버로 계속 끝까지 가는 게 폐쇄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로 할 것이냐, 비구조화로 할 것이냐, 반구조화로 할 것이냐. 여러분은 구조화 집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비구조화 집단은 만들 게 없습니다. 비구조화 집단은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연애에 대한 걸 한다고 해도 그냥 대상과 주제와 목적은 있지만 활동 프로그램은 따로 없어요. 비구조화는 그냥 모여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회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무 얘기나 꺼내면서 2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비구조화는 사실 활동을 짤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조화로 하시면 좋겠고, 반구조화는 구조화랑 비구조화가 섞여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단원 선발로 넘어갈게요. 집단원 선발. 집단원 선발은 제가 아까 집단 구성에서도 미리 좀 말씀을 여기 선별 선발 절차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실제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신청자에 한해서 한 명씩 1대1로 다 면담을 미리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질문지를 사용해서 사전에 뭐 집단 참여 동기라던가 집단에 대한 기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게끔 해서 선발을 할 것인 건지. 네. 그리고 의뢰 수용 여부는 집단원이 이제 이 집단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의뢰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조금 헷갈렸네요. 그 의뢰 수용 여부는 다른 거네요. 네. 의뢰 수용 여부는 우리가 의뢰하는 개념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 수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 원칙을 가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비자발적인 집단원의 경우에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비자발적인 집단원이 오게 되면 그분은 소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한 명만이라도 소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면 집단 전체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상자 7-4 교재는 370쪽이고요. 거기 보시면 신청자 면담을 어떻게 하는지 이 선발하기 위한 면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8가지의 절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설명을 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왜 집단원이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지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69쪽 앞으로 한 장 넘어와 보시면 집단 소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라는 글상자 7-2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집단원을 선발을 할 때는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좀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당신이 여기에 부합합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집단을 안내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집단의 목적, 집단에서 사용될 기술, 기법, 전략, 책임, 전문적 도움, 예방 방안, 기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크기로 넘어갈게요. 집단의 크기도 집단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련해서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단의 크기라는 거는 집단원을 몇 명 정도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집단의 크기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냐? 리더의 통제 능력과 경험 수준. 그러니까 리더가 집단을 운영했던 경험이 많으면 인원이 좀 많아도 좀 알아차리는 거라던가 집단원들을 통제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리더가 지금까지 집단을 운영했던 경험이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집단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리더가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초보 집단 상담자, 초보의 경우 제 생각에는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좀 숙련이 됐다 하면 8명에서 10명 정도. 사실 10명이 넘어가면 조금 관찰해야 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건 인원이 많으면 좀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서 적절한 크기, 규모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리더에 따라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집단원에 따라서도 정할 수 있어요. 보시면 집단원의 연령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저학년이다 이러면 아이들의 숫자가 많으면 통제가 진짜 어렵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신경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의 연령이 어리면 집단원의 숫자를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수도 비슷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능 수준이 높으면 좀 인원이 많아도 괜찮은데 기능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소수의 집단의 크기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문제 및 관심사에 따라서도 이 집단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어떤 주제로 하냐에 따라서 그 주제에 적절하게 어느 정도 크기가 좋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집단의 유형이나 집단의 목적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일정이에요. 집단 일정. 집단 일정을 미리 잘 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총 몇 회기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거는 8회기에서 10회기 정도의 구조화 집단을 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빈도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주 1회가 적절해요. 근데 지금 제가 집단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격주에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만납니다. 제가 왜 격주로 하느냐? 주 1회로 하면은 더 좋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격주로 하면 아무래도 응집력 형성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격주로 하냐면 제가 지금 장기 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집단은 몇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저도 부담이 돼요. 물론 집단원분들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한 주 1회 정도로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초등학생을 위한 집단이다. 그러면 1회기 시간이 짧아요. 1회기를 뭐 45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은 만나셔야 어느 정도 프로그램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대상에 따라서 회기나 빈도도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 시간, 회기 길이. 회기 길이도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교재 373쪽에 보시면 회기 길이 일단 모임 373쪽 모임 횟수에 제가 요거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보시면 초등학생은 4에서 8회기가 좋다. 중학생은 8에서 10회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매주 1회인 경우에 10주나 한 학기에 해당하는 15주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성인 집단은 최소 10회기 이상, 필요에 따라서는 20회기 이상을 하면 되고 입원 환자는 매일 또는 일주일에 2, 3회, 외래 환자 집단은 주당 1회 또는 격주로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임의 빈도는 제가 설명한 내용이랑 거의 겹쳐지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 2, 3회, 고학년은 1, 2회, 중학생은 주 1회 정도, 2회기도 괜찮고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은 주 1회 정도가 좋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회기 길이로 넘어가면 표 7-2에 발달 과정별 집단 회기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2-30분, 저학년 30분에서 45분, 대학생은 성인은 120분 이렇게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 모임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대에 모이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참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좀 많이 선호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저녁 7시에서 뭐 밤 10시 요 사이면 그래도 빠지지 않고 집단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주말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직장인 분들이 매주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집단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스터딩맘 집단 했다고 했잖아요. 스터딩맘 집단의 경우에는 오전으로 했어요. 오전 10시에서 12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집단 모임 장소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집단을 할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정되고 넓이도 좀 적당하고요. 그리고 안락하고 정돈된 좌석 배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377쪽 그림 7-1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원형입니다. 원형. 그리고 보시면 원형에 보시면 리더가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뭘 설명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보통은 리더가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집단원처럼 원의 일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 하얀색 동그라미가 두 개죠. 집단 리더가 두 명일 때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것이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각자 완전 반대에 앉아야 다양한 관찰을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보통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제가 처음 집단을 배울 때는 방바닥에 앉아서 했어요. 방바닥에 이제 좌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거나 허리가 아프기는 한데 좋은 거는 진짜로 이렇게 방바닥에 온돌방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빨리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담자 수도 단독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 이것도 이제 정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378쪽에 보시면 리더가 공동으로 했을 때의 장점 하지만 공동으로 했을 때 단점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미 다른 주차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단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상당 기관에서 홍보는 뭐 언론 매체, 유인물, 홈페이지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고 학교 장면에서도 홈페이지, 학교 신문, 가정통신문 이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홍보를 할 때는 홍보 내용을 잘 작성을 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오시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그 맡았던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 홍보물을 만든 거였는데요. 보시면 대인관계 향상 집단 상담인데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심리학 실전편 약간 책 제목 같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보시면 선물도 주고 이렇게 프로그램 종료 후에 애슐리에서 수료 파티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혹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었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만들었고 이 포스터로 모집을 했더니 진짜로 그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모집이 돼가지고 되게 성공리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효과 및 평가는 이 집단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떻게 그 성과가 좋은지 평가할 것인가인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애착이랑 자아분할을 이론을 활용했잖아요. 그러면 집단 시작 전에 애착이랑 자아분할을 사전 검사를 하고 10회기 이후에 또 사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애착이 요 사전과 사후에 달라졌는지 또 자아 분화도 사전과 사후에 달라졌는지 요거를 그 차이를 보시면 이 집단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단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평가 설문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설문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직접 설문지를 개발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비 집단 회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 집단 회기라는 건 뭐냐면 실제 집단 상담 1회기를 하기 전에 한번 미리 모여서 사전 모임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내게 다 맞춰서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비 집단 회기는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좋죠. 할 수 있으면 좋고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집단 참여 확정된 사람들 대상으로 모여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규칙을 미리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집단원의 역할, 집단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줍니다. 1회기에도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모여서 이걸 하면 1회기 때 이 구조화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집단 초기의 치료 과정이나 집단원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고
예비 집단 회기에서 집단 상담자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384쪽에 글상자 7-7을 좀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예비 집단 단계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집단원의 기대를 명료화해야 됩니다. 집단에서 뭘 얻고자 하는지 구체화, 명료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 집단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표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385쪽에 질문의 예시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집단 규칙 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차에 좀 더 자세히 집단 규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건데, 집단의 기본 규칙, 그리고 집단 상담자의 윤리적 책무, 요게 386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읽어보시고, 근데 이거는 뒤에 또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읽어만 보시는 걸로 하고, 네. 그다음에 집단원의 불안감 해소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집단에 참여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불안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궁금한 점 OT에 넣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뭐 7-10은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생을 위한 FAQ인데 여러분이 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그 대상에 따른 FAQ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비자발적인 잠재적 집단원 면담을 한다면 이거는 개별 면담을 하는 게 좋고 10분, 15분 정도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자발적인 집단원에게 잘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 어느 정도 동기가 올라가서 자발적인 집단원처럼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활동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교재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집단 계획과 준비 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강의 들으면서 자신의 집단 계획을 어느 정도 좀 구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